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목요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는 정법 승부로 꾸며지죠. 자, 오늘도 법률에 관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두 분 나와 계신데요. 박성배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유미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거 잊어먹었네요.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요새 이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 그리고 그렇습니다. 수적으로도 증가하고 있고, 예? 그런데 이 제주 지역에서는 3개월 동안에 30건이 넘는 범죄를 저지른 13살 소년이 있네요. 네네. 13살이면 중학생인데 30건 정도의 범죄를 3개월 동안 저질렀고 9월 말경에 차량을 훔쳐서 전복 사고를 일으킨 일당 중에 한 명이었다가 경찰에 검거돼서 훈방 조치됐는데 그 다음 날 또 차량 처리를 하려다 적발되고 한 달 잠잠하는가 싶더니 10월 27일에 승용차 그리고 오토바이 3대를 훔치고 그리고 11월 4일에 차량을 또다시 훔치다가 검거됐는데 조사받으면서도 끝까지 잡힐 때까지 범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보였다고 합니다.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사람이 폭주하는 시기가 있는데 이 아이는 다소 이런 것 같고 그리고 예전에는 아이가 성인의 차량을 훔치는 경우가 드물었거든요. 스틱 운전이 일반적일 때는. 근데 차량이 그렇죠. 상당히 운전하기 용이해지고 난 뒤부터는 특히 아이들이 대하는 게임이 발달하고 난 뒤부터는 아이가 성인 차량을 훔쳐서 운전하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스틱 말씀이지 지금도 유럽 차량은 상당수가 스틱이에요. 저도 첫 운전은 스틱 2년 했습니다. 네. 네. 저는 스틱을 더 오래 했죠. 사실은. 그러시군요. 독일에 10년 있었으니까. 근데 네. 촉법 소년이 몇 살까지 촉법 소년? 이제 10세에서 14세로 돼 있어서요. 형사 이제 미성년자이지만 소년법의 규율을 받는 아이들이라고 10세에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14세요? 그렇습니다. 그럼 10세 미만은 어떻게 돼요? 아무런 조치도 사실상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민사 손해배상의 어떤 영역으로 금전적인 배상을 그 부모에게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인 상황이고요. 지금 말씀 주셨다시피 법원으로서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조치를 이 13세 소년에게는 부과했던 겁니다. 그게 긴급 이 동행 영장을 발부했다라는 건데요. 지금 짚어주신 대로 전복 사고를 냈어요. 100km를 질주를 합니다. 훔친 차를 갖고요. 중학생이 하는 범행이라고 생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일당이 있었어요. 같은 범행에 가담한 동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전복 사고가 나서 부모에게 인계됐다는 기사 내용을 보면 부모의 관리 감독 하에 있는 이 중학생인 걸로는 보입니다. 바로 다음 날 또 차량을 훔칩니다. 그 뒤로도 범행을 멈추지를 못해요. 이거는 누군가가 제동을 걸어줘야 되는데 법원이 이 긴급 동행영장을 발부했다는 건 성인으로 치면은 구속영장, 구속을 시켰다는 겁니다.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소년범에 불과하는 처분을 치고는 재범의 위험성이 너무나 높아 보이는 겁니다. 이 범행에 대한 이 이상심리를 제어를 못하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년법원에 지금 수감이 되는 상황이 됐는데 여러 함의를 담고 있는 사건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렇게 형사 미성년자라고 해서 사실상 이 법의 테두리 바깥에 두는 것이 맞느냐. 그런데 정확하게 진단해보면 아주 그렇지는 않거든요. 촉법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소년원에 가고하면은 아이로서는 이게 처벌의 효과를 또 받는다라는 또 반론도 있어서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좀 화두를 던져주는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자기가 촉법소년이라는 걸 알았겠죠? 당연히 알았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기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웬만한 범죄를 저질러도 크게 처벌받지 않는다는 거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인지하고 이와 같은 행동을 반복했겠죠. 그 소년법상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소년이라고 범죄 소년이라고 부르고 10세부터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지를 능력은 없지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는 소년이라고 촉법소년이라고 일컫거든요. 즉 촉법소년부터는 보호처분이 가능하고 범죄소년부터는 보호처분과 형사처벌 둘 다 가능합니다. 즉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검사가 기소해서 일반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고 검사가 일반 형사 절차 진행보다는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보고 소년부에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촉법소년은 경찰이 직접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를 합니다. 애초에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들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촉법 소년은 어떤 큰 죄를 저질러도 감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긴급 동행영장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물론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 절차를 진행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보호처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판사가 심리에 필요하다고 보면 그 아이를 직접 법정에 부르거든요. 그 아이를 불러서 이런저런 호통을 치는 모습은 우리도 흔히 미디어를 통해 접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보호 심리 절차라고 하는데 아이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고 기다릴 수도 없어. 아주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는 긴급 동행영장을 발부하는데 긴급 동행영장을 발부해 놓고 소년본류 심사원에 인체해 둔 상태로 조사를 이어갑니다. 성인으로 치면 구속영장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보호처분 결정을 할 때도 물론 보호처분 중에는 뭐 사회봉사명령, 수감명령, 보호관찰도 있지만 단기 소년원 송치 즉 6개월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처분도 있습니다. 이 소년원 송치가 소년 입장에서는 성인으로 치면 수감과 동일합니다. 깜빡이 가 있는 거죠. 물론 소년원은 구치소 교도소와 다르게 교정 교육이 주목적이긴 합니다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구금된 채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은 마찬가지거든요.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은 구금되지 않는다는 부분은 오해입니다. 중하면 구금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도 재판 단계에서 물론 성인으로 치면 형사 절차에 비교할 수 있겠죠. 그 OTT에 김혜수 씨가 나오는 예. 소년 재판이었던가요? 예, 제목이? 좀 봤습니다. 소년 재판 맞는지 근데 그거 보면은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소년범들에 관한 어떤 네. 그런 얘기인데 근데 이게 요새 이게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좀 그리고 흉폭한 범죄를 저지르는 연령이 좀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촉법소년을 그러니까 형사 미성년자를 만 14세로 두는 규정 자체가 상당히 예전에 있었는데 신체적인 발달 수준, 정서적인 어떤 발전 수준이 예전과 다른데 이 기준을 그대로 견지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고요. 짚어주신 대로 아이들이 아는 거예요. 나는 촉법이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서 조롱을 했다라는 보도도 있고요. 막 그 깽판을 치고 폭력을 행사하고 하는 와중에 촉법인데 어떻게 해볼 테면 해봐라는 식의 또 비아냥이 있었다고 하면 공분을 당연히 사죠. 그런데 이 부분이 왜 법적으로 더 진전돼서 만 13세로 낮추는 개정안이 즉각 통과가 되지 못하냐면 의견 수렴을 하면 일단 법원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그러면 만 13세로 낮추자고 했을 때 13세의 지금 규정의 아이들을 한번 보자는 거. 지금 박 변호사님 짚어주신 대로 이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처분이 사실 성인 못지않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 13세로 낮추면 말씀드렸다시피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어른과 동일한 형사재판에 회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13세를 그러면 어떤 법관정에 의해서 성인과 동일한 형사 절차에 회부해서 구속수감이 됐다. 성인들과 같이 이른바 수감이 된다라고 하면 이 아이의 갱생 가능성은 닫혀버린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정신질환 문제도 법원에서 지적을 하는데 소년원에 수감된 많은 학생들 실제로 직접 대면하는 변호사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정신질환 약을 복용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비중적으로 높습니다. 일반 학교 생활하는 아이들에 비해서. 이게 그렇다면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보는 게 맞다는 측면도 있는 거예요.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법원행정처에서도 이 입법을 좀 발전시켜가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낸 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장윤미 변호사님이 갱생 가능성이라는 용어를 쓰시고 이제 치료 이게 만약에 약 먹을 정도가 된다면 성인 취급을 해도 약을 먹고 치료하게 치료 감호인가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치료 감호제도 있죠. 있죠. 치료 감호는 가두어 놓고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게 하는 조치인데 아주 엄격합니다.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고 치료 외에는 달리 범죄를 예방할 수 없는 상황이 이르러야 하는데 통상 소년의 경우에는 아직 어린 나이다 보니까 그런 아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는 이른 감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소년의 경우에는 사실 성인보다 확실히 갱생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습니까? 네, 갱생 가능성. 그리고 또 소년범의 경우에는 자신의 의지보다는 부모의 학대나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가정 파탄이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긴 해요.
범죄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친구들의 영향은 어때요? 친구들의 영향도 상당히 많죠.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년법은 소년을 범죄 소년, 촉법 소년으로 분류하면서 우범 소년이라는 조항도 따로 두고 있는데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가출을 한다든가 술을 마시고 유해 환경에 접촉하는 소년들은 우범 소년이라고 해서 이 아이가 향후에도 또 다른 범법 행위를 저지를 우려가 있을 때는 어떤 행위를 실제로 하지도 않았는데 경찰이 바로 소년부에 송치하기도 합니다. 즉 향후에 또 다른 범법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막고 이 아이를 조기에 갱생해서 그 품행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죠. 나름 소년법이 각국의 소년법 규정을 차용해서 법률 자체는 상당히 정교하게 만들어뒀거든요. 근데 실무에서 그동안 법원도 마찬가지고 조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던가 아니면 보호처분 중에서도 중한 처분을 과하는데 다소 주저한 면이 없잖아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적인 비판이 상당히 많이 가해지는데 연령을 하향하기보다는 현재 마련되어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사실은 이 사안은 물론 13세입니다만 언론에 보도되는 촉법 소년 사안들이 사실 14세 이상인 경우가 많거든요. 14세에서 19세인 경우 사실은 촉법 소년이 아니라 범죄 소년에 해당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 이를 이유로 단순히 연령을 하향하자 그 이후에 또 유사한 사례가 벌어지면 또 연령을 하향할 것인가 현재 마련되어 있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는 방안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촉법 소년 혹시 뭐 이렇게 변호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 만나보면 네. 애들은 이렇게 갱생의 여지가 많다고 느끼십니까? 그 보호처분 사건에서는 변호사를 보조인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보조인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라고 하면 제가 이런저런 물론 부모들로부터 전해드린 사정을 충분히 설명을 하는데 물론 그 TV나 영화에 나오는 아주 불량한 소년들도 있지만 어떤 아이는 가정 환경도 상당히 어렵고 뭐 의도치 않았다고 표현하는 건 다소 어폐가 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친구들이랑 어울리다 보니까 범죄 휘말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특히 그 이후에 부모가 뭐 생업에 바쁘기도 하겠지만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엄격하게 훈육하면서도 사랑으로 품어주면 품행이 바뀌는 경우가 성인보다 확실히 더 많습니다. 그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고 봅니다. 네. 얼마 전에 아까 10세부터 14세라 그러셨네. 예, 촉법 소년. 근데 9세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초등학교 2학년 그런 일이 최근에 있었죠. 폭력 행사에서 네. 야, 이 정치 구주면은 이게 엄청난데. 예, 왜냐하면 성인 폭행이나 상해 사건을 보더라도요. 구주가 나왔던 건 상당히 중하게 다쳤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이 사건은 이 피해 학생이 한 학년 아래였기 때문에 2학년 여학생이고 3학년 여학생이 화장실에 가두고 리코더로 가격을 했는데 아마 눈 부위도 많이 다친 것 같아요. 보도에 따르면 이제 각막이 훼손됐다라고 하니까요. 그 정도면 상당히 중한데 지금 초등학교 3학년 만 9세 정도기 때문에 촉법소년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년법의 규율을 받는 대상자 자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학교 차원에서 학교 폭력으로 규율하는 방법. 지금 언론에서는 왜 강제 전학 처분을 하지 않았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아이가 그러니까 가해자 아이가 전학을 가더라도 2학년 또 아이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교체에 이제 그쳤는데 반교체를 하면 사실상 아무런 이득이 피해 학생으로서는 또 없는 거예요. 학년이 다르니까. 학년이 다르니까요. 네. 그러니까 강제 전학 등의 조치가 충분히 좀 고려됐어야 되는 사안 아닌가라는 이제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 피해를 크게 당한 학생의 부모가 이 가해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왜냐하면 법정 대리인이니까요. 미성년자의 법률적인 행위를 대리하는 건 부모입니다. 친권을 부여받은 그 부모에게 아이를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교육하지 못하고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민사손해배상 학교 폭력은 일단 일단락이 한 번 됐고 두 번째로 민사손해배상 소송 이렇게 두 가지를 문제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강제 전학하면은 그게 기록이 남습니까? 네, 남죠?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보존 기간도 예전보다는 길어져서 실제로 향후 입시나 직장을 선택할 때도 초등학교 3학년짜리도 입시 대학 입시까지요? 그거는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뭐 중고등학교 이슈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입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
예전보다 학교 폭력을 두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 다툼이 더 심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그 학교 폭력이 혐의가 있는 방식으로 매듭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거든요. 근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어제 분리 조치를 완료했다고 추가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이미 학급 교체 처분이 이루어져서 학보기에 또 다른 조치는 어렵다는 취지로 밝히기도 했었는데 그 이전에도 이미 출석 정지로 이후에 특별 교육을 이수하면서 학교에 나오지 않았지만 분리 조치 완료로 가해 학생은 이제 학교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분리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물어보았지만 그에 대한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가해 학생도 아직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추가로 밝히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와 별개로 피해 학생 측이 가해 학생 측 아마 부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 같은데 4,400만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만 구주 전치인데 4,400만 원 의아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처음 소를 제기할 때의 소가가 4,400만 원 같고 손해배상은 첫 소를 제기할 때는 소가를 다소 낮춥니다. 즉 치료비나 예상되는 위자료 중 일부만 청구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소송 진행 과정에서 구주면 어마어마한 상해거든요. 법원이 지정한 신체 감정의 감정을 받은 다음 향후 치료비 그리고 노동력 상실률 등을 감안해서 일실 손해액을 엄청나게 많이 받은 다음에 그 일실 손해액에 맞춰서 청구 취지를 확장합니다. 처음 시작은 4,400만 원이지만 아이가 어리고 구주 예상에 특히 각막이 다쳤다고 하니까 그 손해액이 수억 원대에 이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가서 청구 취지를 확장하면서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구주는 이게 아이들끼리 한 건데 굉장히 저 놀라긴 놀랐어요. 거의 일반 상해가 아니라 중상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인데 특히 눈이 다치고 제가 봤던 케이스에서는 하이힐로 눈을 가격했을 때 실형이 선고나고 이게 중상해죄로 의율이 됐었거든요. 이제 거기에 비견할 바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신체에 굉장히 민감한 부위에 또 영구장애가 남을 수 있는 부위라는 점 때문에 우려됩니다. 아유 참 오늘 좀 씁쓸한 얘기입니다. 자,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장윤미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